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야는 정해져 있습니다. 기술이나 전문 능력을 쌓아서 자신의 몸값을 높이거나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 시세 차익을 노리기도 하며 마케팅이나 유행을 간파해 장사로 돈을 벌고자 합니다. 우리는 항상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 핫한지, 어떤 사업이 잘 될지 열을 올리면서 공부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이 돈 버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소수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전파되던 고급 기술들 말이죠. 책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의 저자 천준범 변호사는 부자들이 합법적으로 돈을 급격하게 불려내는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이 책에서는 탁월한 투자 판단, 미래를 보는 안목, 대중의 마음을 저격한 마케팅, 해외 바이어를 꿰어낸 영업 비밀과 같은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대주주 일가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다룹니다. 보통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회사와 대주주를 일치시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기업이 잘 되면 대주주가 돈을 잘 번다 생각하고 기업이 잘 안 될 경우 대주주가 망하는 줄 착각합니다. 하지만 회사와 대주주는 별개입니다. 대주주라고 해도 회사의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으며 회사가 망해도 대주주의 개인 재산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또 회사가 실적이 안 좋아도 회사의 주가가 높다면 대주주는 돈을 법니다. 대주주와 회사를 분리해서 보기 시작했다면 서서히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와 대주주와의 관계, 그리고 대주주와 다른 주주들 간의 관계입니다. 대주주는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함으로써 급격하게 부를 쌓아 올립니다. 주식이란 회사의 주요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는 의결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배당을 통해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도 하죠. 주식은 보통 한 주당 한 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의결권 중 상당수를 차지하여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대주주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거대 기업의 대주주와 그의 가족들을 재벌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흔히 회장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대주주들은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회사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상법, 자본시장법, 세법과 같은 여러 가지 법을 통해 이를 규제해 왔습니다. 대주주들은 새로운 거래구조 또는 대응 논리를 개발하여 법을 피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법이 이들의 신무기들을 이겨내지 못할 경우에는 새로운 규제법을 덧붙이면서 막아내고 있죠. 하지만 법 여기저기에 규제법을 덧붙이다 보니 체계적인 정리가 되지 않아 해당 법체계에 대한 정확한 취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들은 실제 관련 자문을 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쓰여진 기사들, 정치적 목적이 가미된 칼럼들을 통해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다 보니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엉뚱한 토론 내용을 통해 서로 감정 대립만 하는 모습만 보이죠. A라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김 회장이 창업한 회사로 수년에 걸쳐 성장해 왔습니다. 최초의 김 회장은 5억 원의 자본금으로 회사를 시작했는데 이후 투자자들로부터 10억을 투자받았죠. 이후 회사는 돈을 계속 벌어 100억 원을 가진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말 그대로 돈만 투자한 사람들이었으며 김 회장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열심히 뛰어다니며 회사를 크게 키웠습니다. 이제는 회사도 크게 키웠으니 김 회장은 별장도 짓고 멋진 스포츠카도 타고 싶습니다. 하지만 번 돈들은 다 회사 안에 들어 있습니다. 회사 돈은 김 회장 개인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돈을 김 회장의 주머니로 가져오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급여로 빼내는 것입니다. 회사는 비용 처리를 통해 인건비의 22%가량의 세금이 줄어들지만 김 회장 개인은 소득세로 50%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 상장사의 경우에는 임원 연봉이 공시 대상이다 보니 언론은 매일 이를 언급하고 다루기 때문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두 번째 방법은 배당을 하는 것입니다. 배당 역시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로 과세되어 50% 가까운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배당은 김 회장 혼자만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주주들에게도 지분 비율대로 넘겨줘야 합니다. 무언가 아깝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티도 안 나고 문제도 없이 돈을 빼낼 수 있을까요? 1단계는 바로 비싼 것을 싸게 팔아서 밀어주는 방법입니다. 회사가 시가 10억 원의 금덩이를 회장님에게 5억 원에 넘기는 식입니다. 이렇게 엄연하게 시가가 존재하고 가격표가 붙은 것들을 싸게 판다면 곧바로 눈에 띕니다. 이렇게 대놓고 넘길 경우 걸릴 가능성이 크고
걸려도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간접적인 지원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가 회장님에게 저리로 자금을 대여해주거나 회장님 건물에 회사가 사무실을 두는 방식, 물론 이때 당연히 임대료 할인 같은 건 적용되지 않겠죠. 또 회사의 직원을 회장님 개인 회사에 파견하기도 합니다. 약간 애매하죠. 이런 방식은 널리 유행했습니다만 1996년, 98년 공정거래법과 세법의 개정으로 사실상 막히게 되는데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부당하게 다른 회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52조에서는 시가보다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줌으로써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것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세금을 과세하도록 합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 조건이 부당하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회장님과 회사와의 거래 가격이 제3자 가격, 즉 시가와 동일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진화한 것이 2단계인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회사가 회장님 개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입니다. 물론 일감을 줄 때는 제3자 가격, 시가대로 거래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살펴본 공정거래법과 법인세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일까요? 회사가 필요한 각종 용역들을 회장님 개인 회사에게 맡기는 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SI 업체, 그리고 MRO 업체입니다. SI 업체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맡으며 MRO는 사무용품들을 구매해주고 프린트와 같은 비품들의 유지관리를 해주는 업체입니다. 이들 회사가 회사 내부에 존재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따로 빠져나갈 부가가치가 없겠지만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회장님 회사인 SI 업체와 MRO 업체에게 일감을 밀어주면 회사가 가져가야 할 부가가치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SI 업체와 MRO 업체에 회장님 자녀들 지분을 넣어두었다면 자연스럽게 부가 축적되니 나중에 상속세 재원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상법이 개정됩니다. 상법 제397조의 2에서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다른 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이 신설됩니다. 또 세법에서는 회장 가족 회사가 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증여로 의제하겠다는 규정이 생기죠. 그래서 법이 시행되자 회장님들은 이런 류의 회사들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식으로 계열 분리하면서 주식을 매각하여 현금화합니다. 그동안에 벌어두었던 이익을 실현시킨 셈이죠. 한 단계 더 진화한 방법은 바로 3단계인 회사 끼워넣기입니다. 이른바 통행세라고도 불립니다. 피자 회사가 치즈를 사올 때 회장님 회사로부터 사오는 것이죠. 즉 치즈 회사에서 피자 회사로 직접 이루어지던 거래의 중간에 회장님 회사가 끼어든 것이죠. 그리고 가운데서 수수료를 받아먹는 것입니다. 중간에서 수수료를 먹는 회장님 회사가 문제 있는 것일까요? 회장님은 피자 고수이며 좋은 치즈를 발굴해내는 안목이 있으며 관련 인맥을 통해 유통업을 하는 셈입니다. 좋은 물건을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연결해주는 게 유통의 본질이기에 그저 땀 흘리지 않는다고 하는 일 없이 돈 번다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행위도 금지됩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남목에서는 직접 거래하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회장님 회사의 실질적인 역할을 논리적으로 만들어낸다면 이 또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될 텐데요. 지금까지 회사의 부를 자연스럽게 이전시키는 여러가지 기술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새로운 거래 구조와 논리들과 함께 도망가는 자들과 이를 법 개정을 통해 막고자 하는 자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 이러한 변칙 거래들은 공정거래법과 세법에서 주로 규제합니다. 공정거래법에서 이를 규제하는 논리는 회장님과 회사와의 거래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회사가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 회사와 거래하는 게 부당한 것일까요? 분명 아닐 것입니다. 한편 세법에서는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켰을 때만 이를 제재합니다. 즉 세금을 제대로 내면서 회사의 부를 개인 회사로 넘긴다면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즉 회사가 회장님 회사로 부를 넘겨서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한들 세금만 제대로 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책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에서는 회장님의 새로운 전략과 이를 규제하는 법이 늘 뒤따라가는 이유에 대해 애초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당한 거래라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이해상충이란 계약 당사자와 같이 서로 반대편에 있는 두 사람의 일을 한 사람이 모두 대리하여 결정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변호사가 소송에서 양쪽 일을 모두 맡는다면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 회계사가 다른 용역을 따오기 위해 회계감사 의견을 좋게 주는 것도 이해상충 문제입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미리 가족 명의로 주식을 매수해두고 추천 리포트를 쓰는 것도 이해상충입니다. 회장님이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회장 개인 회사에 부를 이전시키는 행위 역시 이해상충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규제법이 만들어졌어야 했는데 거래가 부당하다, 세금을 적게 냈다는 논리로 규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허점이 보이게 되고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는 논리를 개발하거나 세금도 낼 건 내면서 최저가의 안을 고안하면서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해상충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한 여지가 있을 때 이사회 승인이 아닌 주주총회 승인 요건으로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어야 하고, 회사의 이사가 회장님 또는 회사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총주주를 위해서 일해야 함을 법적으로 명시한다면 이해상충 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다소 어려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회사와 회장님 간의 상거래를 통해 부를 축적시키는 방법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이 분야의 진짜 꽃은 합병 분할, 지주회사 전환,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그리고 상장과 상장 폐지와 같은 자본거래를 통한 방식이죠. 방법을 알아야 고수가 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사회 운동가들도 뭘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비판을 할 수 있겠죠. 동학개미들도 그들의 의도를 꿰뚫어 보아야 맛있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